우리 트럼프 얘기 좀 해볼까요? 얘기 좀 해볼까요? 아 지금 자고 일어나면 뭐 뒤에 나가는 겁니까 이게? 지금 뭐 네. 중국하고 전쟁을 벌이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제가 경제를 잘 모르는 사람 입장에서 먼 발치에서 봤을 때 트럼프는 그 침대 축구는 아니고 여하간 점점 무너져 가고 있다. 전쟁을 막 일으키는 사람이 있지만은 점점 폐색이 짙어져 가고 있고 중국은 뭔가 좀 회심의 미소를 짓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네. 오늘 기준으로 좀 판이 좀 바뀌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있었던 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트럼프 대통령의 논리, 경제 로직은 간단합니다. 관세라는 협박을 나는 할 거야. 이거 무섭지. 공포심 느껴지지. 그렇지. 그러면 관세 맞기 싫으면 미국으로 리쇼어링 들어와. 그래서 여기서 일자리도 만들고 공장 투자도 해. 그래서 우리한테 이익을 줘. 그럼 여기 일자리도 만들고 좋아질 거 아니야. 나는 그거야. 라고 하는 게 단순한 논리입니다. 언뜻 들으면 이게 말이 되는데 이제 이게 왜 말이 안 되고 점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밀리는지를 말씀드려 볼게요. 이게 이제 미국이 그 무역 역조가 너무 심해가지고 그래서 손해를 보고 내수는 부진하고 하니까 다른 나라들한테 다 관세 폭탄을 던지겠다 이렇게 그 엄포를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미국에 대한 직접 투자를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그 길을 지금 열어가고 있는 중이었는데 딱 그 논리입니다. 그런데 이제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저 로직이 작동하기 위해서는 전제 사실이 몇 개 필요해요. 첫째. 협박이라는 것은 상대가 공포감을 느끼고 협박에 순응하고 굴복해야 의미가 있는 거죠. 근데 야, 너 한번 혼나볼래? 그럼 아유 무서워. 미안해요. 혼나기 싫어요. 이렇게 돼야 이 로직이 작동하는데 너 혼나볼래? 그러면 한 대 치시든가. 그럼 나도 너한테 칠게. 협박이 안 통하는 거예요. 그렇지. 그래서 과연 이 트럼프의 관세 전쟁을 응전해야 되는 상대국과 전 세계가 여기에 협박에 굴복해서 순응할 것인가? 대응할 것인가? 이게 사실은 관전 포인트였는데 일단 가장 큰 카운터파트에 있던 중국이 응전을 천명했죠. 네가 아무리 협박해도 굴하지 않아. 라면서 처음엔 좀 움찔하긴 했어요, 사실은. 그렇게 해서 이제 중국이 협박에 굴하지 않는 모습을 딱 보이는 순간 이게 뭡니까? 로직이 틀어지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유럽은 이제 3대 시장이죠. 미국, 중국, 유럽. 유럽도 적극적인 응전은 아니지만 트럼프에 순응하지는 않겠다라고 해서 나름대로 자구책이라든지 보호무역 장벽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구사하는 전략을 동시에 세우고 있는 겁니다. 결국에는 협박이 통하지 않는 상대가 나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로직이 틀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구체적으로 보면 이런 거죠. 기본 관세 원래 중국은 10 더하기 10해서 추가 관세에서 뭐 이건 중요한 게 아니니까 한 20 정도를 막고 있었어요.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 너 상호 관세 34% 때린다라고 해서 추가로 34를 때렸습니다. 그럼 앞에 원래 있던 관세 20 더하기에서 54를 두드려 맞는 중이죠. 그러니까 중국이 여기서 순응을 할 건지가 궁금했는데 중국이 곧바로 34% 똑같은 비율로 맞불 관세를 놨어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만약에 너희가 맞불을 놓으면 우리는 다시 추가로 50을 얹을 거야. 라고 해서 실제로 중국이 맞불을 놓자 트럼프 대통령이 추가 55복을 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있던 20, 상호관세 34, 맞불 재보복 관세 50 해가지고 무려 다 합치면 104예요. 104의 관세를 다시 내리니까 중국이 여기에 또 지지 않고 그래 그럼 우리도 다시 한번 추가 관세에서 84 똑같은 비율로 올렸거든요. 그러니까 세계가 이 전쟁의 양상을 보면서 이렇게 느낀 거예요. 이 문제가 쉽지 않겠네. 협박이 통하지 않고 제1시장과 제2시장이 서로 보복과 재보복 뭐 속된 말로 묻으면 묻고 더블 더블이면 다시 더블 이런 식의 전쟁이 시작되겠네라고 생각하는 거죠. 지금 코스닥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됐다는 소리. 오늘은 뭐 근데 이제 그런 해설을 해드릴게요. 그렇게 해서 사실은 세계가 이 경제의 침체 그럼 결국에는 서로 치고받고 하고 유럽도 거기서 이제 어느 정도 참전할 수밖에 없다면 결국에는 모두가 상처를 입고 세계 경제가 침체로 내려가는 거 아니야? 라는 우려가 커진 거죠. 그래서 지난 주말에 미국이 거의 뭐 10%에 준하는 대폭락을 맞았습니다. 그렇지. 우리 뭐 하루에 떨어진 게 우리하고는 단위가 달라요. 뭐 경 단위로 떨어집니다. 경 단위. 이경 얘기 나왔던 것 같은데. 일경 얘기까지 들었는데. 9,600
조 뭐 이 수준이니까 거의 경단위로 떨어지니까 시장의 충격이 너무 센 거죠. 그래서 미국이 그 충격을 받고 있고 그 충격이 이제 이번 주 초에 아시아로 전염되면서 블랙 먼데이 이번 주 초에 아시아 증시가 전부 다 대폭락을 했죠. 그러니까 미국은 이미 폭락을 했고 시차를 두고 아시아가 대폭락을 해서 우리나라가 주 초에 마이너스 5.5 일본이 마이너스 7.8 대만이 마이너스 9.9 9.7 중국이 7.3 홍콩이 마이너스 10점 등등 13 등등등 해서 아시아 시장이 대폭락을 합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가 지금 이 무역 전쟁에 대해서 이거 잘못됐어. 이러다 소위 말하는 우리 다 죽어. 그리고 미국 너도 쉽지 않을 거야. 이렇게 경고를 보내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시장에서 트럼프를 압박하기 시작합니다. 그 전략은 틀려. 미국 너도 힘들 거야. 우리 말을 들어봐. 라고 해서 계속 압력을 넣었는데 그 와중에 트럼프 대통령은 아랑곳하지 않고 골프를 친다든지 나는 굽히지 않아 라는 메시지를 계속 주면서 시장에 우려를 사고 있었는데 어저께가 사실은 이 시장 우려에 정점을 찍은 일이 좀 있었습니다. 기존에 떨어졌던 것은 이제 주식시장이 많이 떨어졌던 거고요. 미국이요. 어저께는 드디어 미국의 채권 시장까지 흔들렸습니다. 채권은 사실 우리가 안전자산이라고 하잖아요. 상대적으로. 그런데 채권의 변동성이 주식만큼 심하다. 이건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저께는 채권 시장까지 흔들렸는데 원인은 두 가지죠. 미국이 네가 아무리 우리를 흔들어봐라. 우리도 카드가 있어 라고 보여주면서 미국 국채를 던졌다. 라고 시장을 해석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국채가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가치가. 국채 폭락이 있고 채권 시장에서의 폭락이 나오니까 채권 관련해서 투자하고 있는 수많은 글로벌한 자금들도 소위 말하는 마진콜 를 당하기도 하고 패닉셀을 당하기도 하는 등 채권 시장의 변동성이 너무 커지니까 주식, 채권, 뭐 코인, 금 할 거 없는 모든 자산 시장에서 다 폭락을 맞게 된 거죠. 그러니까 어저께 강한 파고로 트럼프를 압박이 들어갔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새벽입니다. 우리 시간으로 오늘 새벽 2시에 트럼프 대통령이 제가 볼 때는요. 1차 항복 선언을 한 겁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지난번에 발표했던 상호 관세는 전 세계 약 60여 국에 다 발표했거든요. 우리나라도 25%를 맞았죠. 전 세계 매긴 상호 관세 90일간 유예한다. 라고 해서 당분간 상호 관세 없어! 라는 선언을 한 거죠. 야, 이러는 어처구니 없는 정말 너무나 삼전도 이후에 정말 최악의 항복선언 아닌가요? 항복선언이고 트럼프 입장에서 항복선언이고 대신 그냥 맥없이 물러나면 그렇지. 이제 자기 면이 서지 않으니까 그 자기 존재의 기반이 흔들리는 거니까. 그래서 중국 하나에 대해서는 엊그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추가로 50을 보복해서 총 104%였거든요. 근데 어저께 다시 전 세계를 상대로 하는 관세는 낮춰주는 대신에 유예하는 대신에 중국에게는 더 올렸습니다. 그래서 추가 21%를 올려서 총 125%의 관세를 물리겠다라고 해서 한 놈만 모두 다와 싸우자는 전략에서 한 놈만 패 전략으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중국을 상대로 125%의 관세를 매기는 걸로. 이게 사실은 트럼프의 전략이 만약에 전 세계를 상대로 미국의 그 관세가 올라가면 우리 크게 다친다. 염려하게 만들 그런 계략이었다면은. 중국만 팼었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정확하십니다. 왜냐하면 생각해 보시죠. 중국을 힘을 빼게 하기 위해서는 중국에 투자했던 여러 기업들, 중국에 있는 공장들, 거기 세웠던 많은 글로벌 기업들 보고 야 메이드 인 차이나가 찍히는 순간 이제 니네들은 관세 폭탄이야. 그렇죠. 미국으로 넘어와. 이게 사실은 로직인데. 그 하고 싶은 얘기가 이게 그거였어요, 논리인데 사실은. 생각해 보시죠. 그러면 중국에서 탈출해서 만약에 미국으로 간다고 해볼게요. 그러면요. 애플을 현재 가격에서 미국에서 만든다라고 하면요. 한 500만 원 돼야 돼요. 살 수 있냐? 나이키 10만 원인데 중국에서 만들면요. 미국에서 만들면 30만 원이에요. 임금을 높이 줘야 되니까. 임금이랑 재반비용이 더 높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너 살 수 있어? 미국 소비자들 못 사잖아. 그렇지. 그럼 결국엔 이렇게 돼야 되거든요. 중국을 타겟으로 한다면 중국에서 탈출한 기업들이 갈 곳을 마련해 줘야 되는데 그게 오직 미국밖에 답이 없어.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방국들한테까지. 그렇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우방국들한테까지 이렇게 관세 폭탄 운운했으니 마음도 잃고. 바로 그겁니다. 뭐 실리는 완전히 상실되고. 그럼 예를 들어서 나이키 보고 중국에서 만들지 말고 튀어나와라고 말하려면 튀어나와서 어디로 가야 됩니까? 예를 들어 손맛이 좋고 싸게 만들 수 있는 동남아로 갈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뭐 베트남이라든지. 그러면 베트남에라도 관세를 낮게 해줘야 되는데
베트남에도 46% 관세를 때렸거든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도대체 글로벌리한 기업들이나 이런 사람들 보고 어디로 가라는 거냐. 너무 감이 많이 떨어졌네 우리. 그렇죠. 럼프 형이.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 로직이 되려면 협박이 통했어야 되고 그렇지. 협박에 순응하는 모든 경제 주체들이 탈출구가 있는 이 시스템 속으로 가야 되는데 전 세계를 상대로 관세를 매겨버리니까 나머지 전 세계 사람들이 갈 데가 없는 거죠. 중국을 나와도 베트남을 가도 안 돼. 46% 맞으니까요. 뭐 하다못해 하이 퀄리티인 한국으로 가도 20%를 맞아야 돼. 일본으로 가도 20%를 맞아야 돼. 인도로 가도 30%를 맞아야 돼. 태국으로 가도 안 돼. 그럼 어쩌라는 거냐라고 하니까 오히려 트럼프발 관세 전쟁이 중국을 고립시키는 게 아니라 미국을 고립시키는 부메랑으로 돌아오게 된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번에 물러서면서 중국 한 놈만 패 전략으로 남기고 나머지 시장에 대해서 관세 유예라는 발표를 하게 된 거예요. 어제 새벽에. 네. 그러니까 갑자기 나스닥이 어제 다우가 10%대 급등을 합니다. 어제. 네. 그래서 이 급등은 수치에 따라 조금 다릅니다만 2차 대전 이후에 거의 최고 수준의 급등이 어제 하루에 나왔어요. 그러니까 투심이 회복된 거죠. 네. 아, 트럼프가 꺾였나 보다. 네. 그다음에 뭐 관세 유예도 30일 유예가 아니라 90일 유예니까 네. 넉넉하게 일단 밀어놨구나. 안심이다. 시장의 압박이 통하나 보다. 네. 이렇게 일단 시장이 안심을 해서 어제 급등을 한 거고 네. 그 급등의 여파가 이제 아시안 시장 오늘 문을 열었거든요. 네. 쭉 미치면서 우리 시장도 어저께 너무 많이 떨어졌고 어저께 그저께 계속 떨어졌던 것들이 회복이 되면서 이제 매수 심리가 돌아오는. 그 사이드카가 올라가서. 사이드는 위아래 5%가 다 걸리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너무 호가가 좋으니까 걸렸다 이렇게 보는 난 거죠. 지금 떨어진 줄 알았더니 아닙니다. 올라갔다는 얘기군요. 그래서 우리도 투심이 좋아진 겁니다. 오늘. 그래서 오늘은 조금 그나마 안심을 하셔도 좋지 않을까. 우리 증시는 오늘 좋아질 수 있다. 근데 어떻게 될까요? 그 중국이 결국은 이길 것 같은데 보니까. 제가 볼 때는 이렇게 봅니다. 중국을 이제 어쨌거나 트럼프는 중국을 상대로 전쟁을 폼을 열었으니까 칼을 뽑았으니까 뭐 무라도 잘라야 될 거 아닙니까? 접을 수는 없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보고 그러면 중국 입장에서 생각해 봤을 때 중국은 예전의 중국이 아니다. 제가 볼 때는 세 가지가 달라졌다. 첫째, 트럼프 1기 때 이미 중국하고 미국하고 무역 전쟁을 해봤어요. 그렇지. 그때 중국이 졌어요. 판정패를 당했습니다. 맞아봤어요. 즉 미국과의 무역 전쟁의 경험이 한번 생겼다. 그렇지. 이게 지금 달라진 중국의 첫 번째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맞는지 미국이 어떻게 때리는지를 알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자, 두 번째, 그 사이에 중국은 무기가 많이 생겼습니다. 히토리 같은 거 당장에 지금 수출 통제에 들어갔거든요. 이거 없이 니네들 어떻게 전자제품 만들 수 있나 봐봐. 등등등 해서 우리가 국제적인 공급망을 교란시키면 전 세계가 마비되고 특히 미국이 타격을 입을 수 있는 물품이 엄청 많아. 그거 우리 다 준비했어라고 해서 중국에 무기가 생겼다는 게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요. 그 사이에 달라진 게 뭐냐. 인질이 생겼어요. 애플이 미국 시총 1위 기업 아닙니까? 사실상 1, 2위 기업인데 애플이 아이폰을 중국에서 만들어요. 그렇지. 근데 어디 나 없이 만들어봐 라든지 하다못해 뭐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만 중국 흥분한 인민들이 애플 공장에서 뭐 예를 들어서 불이라도 지른다든지 아이고야. 예를 들어서 말이야 스트라이크를 한다든지 해서 어디 한번 중국 없이 생산 가능한지 봐봐. 그럼 애플 힘들어요. 그리고 지금 당장 생산 기지를 옮길 수도 없어요. 그렇지. 그러니까 애플은 중국 없이는 지금 못 만들어요. 그리고 테슬라는요. 중국에 공장이 엄청 큰 게 두 개가 있고요. 중국에서 테슬라 제품이 안 팔린다. 그럼 전체 매출이 굉장히 떨어지면서 주가가 폭락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지. 즉 뭐냐. 트럼프는 중국을 때린다고 하지만 중국 입장에서는 야 나를 때리잖아. 그럼 얘 어떻게 할 거야? 네가 아끼는 너의 자식들, 미국 자식들, 내가 인질로 내리고 있는 애들 어떻게 할 거니? 그래서 사실은 달라진 중국이 이 세 가지가 달라졌다는 거고요. 어쨌거나 미국과 중국의 이 무역 전쟁은 이제 본격적인 이 발발의 어떤 그 지금 현재 파고를 넘고 있는데 일론 머스크가 가서 트럼프 앞에서 울겠네요. 울겠죠. 어떡하냐고. 내가 인질로 잡혀 있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그렇지.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 시간은 제가 볼 때 시간은 중국 편입니다. 양쪽 다 치고받고 하면서 어느 정도 상처를 입을 가능성이 분명히 보이는데요. 저도 그렇게 보여요. 그런데 중국은 정치가 민심을 누를 수 있는 시스템이잖아요. 솔직히. 아무리 민심이 어렵고 경제가 어려워져도 이게 미국이라는 외부의 적이 우리를 때려서 그렇습니다. 인민이여 단결하라 뭐 이러면은 단결이 돼요. 그런데요. 같은 상처를 미국 소비자가 입는다라고 했을 때 야 물가가 왜 이렇게 오르는 거야? 이거 비싸서 살겠어? 정책을 똑바로 하라고 그랬더니 너 때문에 더 힘들잖아 라고 해서 민심이 폭발하면요. 미국은 정치가 민심을 못 눌러요. 그렇지. 민심이 정치를 오히려 누르는 민주주의 시스템 아닙니까? 그래도. 그러니까 시간이 오래돼서 상처가 깊고
이 고통이 오래 간다면 중국은 버틸 수 있으나 미국은 버틸 수 없는 시스템이다. 야, 한 2달 지나서 이제 예. 예를 들어서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 되면은 트럼프하고의 협상력이 네. 좋겠어요. 제가 이게 아주 중요한 건데요. 보시죠. 저희가 섣부르게 지금 협상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죠. 왜? 지금 시간은 미국 편이 아니에요. 그럼. 협박에 굴하고 쪼르르 달려가가지고 형님 잘못했습니다. 봐주십시오라고 하면 그 공포감을 느낀 상대에게 더 많은 것을 요구하겠다는 게 트럼프의 전략인데 자기한테 발발 기는 애들을 더 밟는다고 바로 그겁니다. 약세를 보이면 더 뜯어가는 게 트럼프의 전략이거든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했어야 될까요? 미중 전쟁이 끝나는 거 보고 지금도 보십시오. 90일간 유예가 됐지 않습니까? 이 시간을 최대로 활용해서 전 세계에서 가장 유리하게 협상하는 나라들 사례도 보고 또 그동안 트럼프가 잘못 알고 있는 우리 현실에 대해서도 더 많이 어필을 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은 우리 편이다. 시간을 최대한 벌면서 우리가 컨트롤 타워가 제대로 서고 하는 걸 기다려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엎어진 김에 쉬어간다고. 그동안 우리의 정치적 리더십이 없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가장 열받는 건 뭐냐. 어저께 한덕수 네가 뭔데 네가 뭔데 갑자기 트럼프하고 통화를 했냐 이거예요. 통화 끝나자마자 트럼프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아주 좋은 통화였다. 또 그레이트 엄청나게 갖다 바친 것 같아 느낌에. 그레이트 콜을 연발했거든요. 그리고 통화 끝나자마자 바로 트윗에 올렸거든요. 그러면서 직접적으로 또다시 트럼프가 링크를 달면서 멘트를 썼어요. 이제 앞으로 한국과 뭐 여러 가지 관세 문제, 방산 문제, LNG 문제 뭐 등등등 알래스카 문제 등등등이 좋아질 것 같고 특히 여기도 방위비를 물고 들어갔어요. 방위비 관련해서 물고 들어갔고 또 다른 자리에서 어저께 트럼프가 또 방위비 관련해서 한국은 너무 많은 이익을 착복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를 또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시간은 우리 편이라고 생각하고 점점 멀리하면서 버틸 수 있을 만큼 버티면서 우리의 이익을 챙기는 전략을 다듬는 게 현재로서는 최선의 이익 같아 보이는데 난데없이 한덕수가 60일이면 집에 가야 되고 내일 문제 당장 사실 좀 탄핵이 될 수도 있다고 저는 어쨌거나 그걸 주장하지만요. 한 치 앞을 모르는 권한대행 주제에 갑자기 왜 전화를 해서 마치 자기가 안정적 리더십을 갖고 있는 것처럼 자기 보신용으로 국가의 전략 같은 것들에 대해서 책임질 수 없는 일을 하고 있느냐 저는 너무 두렵더라고요. 대행이면서 쥐가 한 표도 그럼요. 얻어서 그 자리 간 거 아닌데 모든 권력을 다 손에 넣은 것처럼 잘하면 기업령도 선포하겠어요. 오늘 또 보도 보니까 트럼프가 한덕수한테 너 대선 나가냐? 물어봤고 한덕수는 거기에 대해서 뭐 부인도 시인도 안 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이 이자들의 이 착각 회로라는 것들이 우리 보통 사람들의 선량한 양심과 합리적 이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 민주 시민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전혀 다르다. 내란 수계 중요 임무 종사자로서 법의 심판을 받아도 시원찮을 자들은 예를 들어서 그런 거잖아요. 지금 생각해 보면 트럼프는 여차하면 내가 대선으로 튀지. 그럼 내가 설마 대선 후보인데 나를 잡아가겠어? 라는 이제 디펜스도 가능하고. 그렇지. 이참에 별다른 후보가 없을 때 소위 말하는 내란 세력의 중심이 돼서 내가 오히려 권력을 잡아가지. 또는 자기네들이 잡고 있는 권력을 가지고 다시 한번 권력 구도를 재편하지. 이런 생각도 할 수 있는 거고. 그 와중에 헌재 재판관 2명을 꽂은 것도 결국에는 나중에 수순을 거슬러 생각해 본다면 차기 정부에서 어떤 식으로든 헌법의 문제로 끌고 가서 차기 정부를 공격했을 때 헌재를 장악하면 거꾸로 자기네들에게 유리한 권력 재편도 가능하다. 이렇게까지 생각하는 사람들인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헌재 재판관 지명부터 시작해서 뜻대로 되는 일이 없을 겁니다. 자, 장담하건대 뜻대로 되는 일이 없을 거예요. 국민들의 상식을 또 건드렸단 말이죠. 헌법재판소가 이제 오는 18일로 해서 이제 문영배 이미선 재판관이 임기를 끝내게 되는데 그 이전에 뭔가 결론이 나올 것 같습니다. 가처분만 해도 시간을 벌 수 있으니까. 자, 박시동 소장님 우리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